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디서 쓰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회사들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죠? 회사는 주식을 받아서 여러분 자본을 충당하고요. 뭐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이렇게 일으키죠. 그래서 요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회사는 자산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내가 요거를 가지고 유의미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는 이익을 내고 여기서 비용 이런 건 당연히 줘야겠죠. 그래서 그거 남은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이익을 우리 회사 밖으로 빼지 않고 이렇게 내 자산에 다시 재투자해서 회사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현금의 형태로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서도 놔둘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우리 회사를 재투자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자본에서 자산으로 넘어가고 자산에서 이익으로 넘어가고 이익이 자본으로 넘어오고 자본이 자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법인이라고 하죠. 즉 법이 정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우리와 같이 이 돈을 먹고 돈을 만들어내고 또 돈 먹고 이러는 하나의 인격체, 우리 하나의 살아있는 이 회사와 법인도 생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이익을 계속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목적 그리고 그 존재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얼마나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지표,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 같은 경우는 그죠? ROE 같은 경우는 가장 전통적인 친구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그만큼 많이 쓰이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요것은 주주 중심주의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채권자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채권자한테 주는 돈은 다 비용이에요. 나는 주주의 관점입니다. 오직 주주의 관점이에요. 자, 내가 주식을 넣었는데, 그죠? 이 회사가 어쨌든 내 돈을 굴려가지고 이익을 냈는데 이 이익에서 여기서 주는 이자, 요건 비용이야. 내 돈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자를 빼고 요 남은 이익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기속되는 이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ROE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을 때 그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굉장히 잘 쓰이는 친구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죠? 이자 비용이 높아요. 이자 비용이 높죠. 이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 이자를 내가 부채를 많이 일으키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채권자와 주주의 또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이 친구가 파산을 하거나 안 좋아졌을 때 이 친구 채권자가 선순이고요. 여기 이제 종업원들이 또 중순위가 될 겁니다. 요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퇴직금은 아마 또 선순위일 건데 마지막으로 후순위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나는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 받아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들에게 매년 꼬박꼬박 내는 이자는 결국 내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부채를 최대한 적게 내면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최고로 잘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 ROE를 쓰는 거고요. 또 ROE의 또 가장 큰 이제 가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산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분석을 했지만
뭐 연대 이럴 때 쓰던 이런 공장들은 보통 보시게 되면 공장이 막 50년, 60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어떤 산업처럼 제품이 빨리빨리 변하고 산업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해서 추가 투자, 추가 투자, 추가 투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넣었던 그 자본, 그 한 방으로 계속 계산을 내가 하는 거죠. 즉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이 재투자 자체를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도는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는지만 내가 체크를 하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자율은 낮아지고요, 그죠? 제품의 변화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되죠? 투자가 대형화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전통적인 방식의 계산이 두 개로 좀 더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ROIC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썼던 이 지표가 바로 ROIC죠. 자, ROIC는 ROE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좋아 분석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배당으로 준 거는 배당으로 준 거니까 빼고, 이자로 준 것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냥 뺄게. 나는 어떤 것만 볼 거야? 너희들의 영업의 능력만 볼 거야. 왜? 요즘은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야, 내가 이 기업을 딱 인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갚아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이익, 계속 나오는 요게 내 거 아니야? 이자 무조건 어떤 회사든 간에 요 이자율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뭐죠? 계속 기업의 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 내가 5%의 수익률로 이 회사가 돌아가는데 전체 요 자본 대비해 가지고 요 이자 보상 배율이 10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죠? 요게 5%인데 요게 이자율이 10%면 계속 돈을 돌릴 때마다 5%씩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계속 자본에서 결손금이 발생돼 가지고 결국 자본이 싹 잠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결손금이 쌓여 가지고 자본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쌓아놨던 이익 잉여금하고 요거를 싹 먹고 들어가 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내가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이자율이 낮아. 그리고 내가 돈을 넣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난 너희들의 핵심적인 영업이 이익만 볼게. 근데 그건 또 뭐냐? 그 중에서도 뭐냐? 바로 지금 너희들이 재투자하는 거와 그 재투자한 걸로 다시 얼마의 이익을 늘렸는가? 즉 최근의 투자에 대한 그죠? 최근의 투자에 대한 ROE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그것도 뭐다? 오직 영업력.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떨 때 가장 효과가 있느냐? 지금 삼성전자, 그죠? 여러분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 계속 제품은 변하고요. 계속 투자를 들어가죠. 뭐 몇십 조씩 투자하는데 과연 그 몇십조 투자한 게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지표가 되겠죠. 근데 ROA는 이제 또 조금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RO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본의 관점에서 지금 봤어요. 자본의 관점에서 이익을 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자산의 관점에서 이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자본 플러스 부채를 이익으로 나눴죠. 그러면은 이 채권자에 들어가는 몫하고 배당으로 주는 이 자본의 주주의 몫하고 네가 섞어서 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 자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턴 오브 에셋이에요. 자, 이 자산, 이 회사가 뭐 빚을 얼마를 졌든 간에 야, 빚 안 내고 사업하면 바보다. 빚을 안 내고 사업하면 안 돼. 그거는 회사가 당연히 회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자율이 그죠? 극히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본을 최대한 줄이고 부채를 이렇게 많이 늘린 기업이에요. 자, 예를 들면 100원을 버는데 그죠? 100원을 내가 버는데 자본이 100이고 부채가 100인 회사가
그죠? 이익을 100원을 벌면 어떻습니까? 바로 ROE는 100%인데, 그죠? ROA는 50%죠. 근데 이게 50원, 150원이 되면, 그죠? 50원, 15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얘는 200%인데 얘는 똑같이 50%죠. 즉 어떤 겁니까? 회사가 과도하게 빚을 많이 지거나 회사가 과도하게 빚을 많이 지거나 그죠? 자본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줘서 이 자본을 뺐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는 미래 투자를 위해서 이익 잉여금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쌓아뒀어요. B라는 회사는 돈이 생기는 족족 배당으로 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죠? 이익이 나도 똑같이 이익이 나도 어떤 게 좋아져요? ROE가 좋아지는. 즉 회사의 자산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영업적인 이익의 비율은 똑같은데 ROE만 좋아지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인텔이 있었죠. 야, 이거 우리가 10나노에서 더 높은 10나노 플러스 이런 걸로 버티면 되는데 괜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재투자를 해서 배당을 작게 주면 내 보너스라든지 회사의 지표, 재무 지표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건 결국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기술로 대충 떼우고 배당으로 다 주자. 해서 인텔이 엄청난 배당을 주고 비용을 깎고 했지만 결국 이 자산이 질이 떨어지면서 AMD한테 기술적으로 약간 리드를 내주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는지는 어떻게 본다면 ROA도 중요하다. 그래서 ROA는 무엇이다? 결국 이 회사 자산의 전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ROIC는 최근의 능력이에요. 요거는 전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그 회사의 이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렇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토요타 이런데 ROE, ROA, ROIC를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현대차, 기아차, 토요타 자동차 모든 회사 마찬가지예요. ROIC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막 들쭉날쭉 700%, 100% 이렇게 나가죠. 그 말인듯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존의 공장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또 그 공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뽑아내고 거기서 어떤 디자인을 넣고 어떤 기능을 넣어서 좋은 상품을 출시해서 마진을 잘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새로 신모델이 와서 이게 기존에 있던 걸 다 대체하는 그런 게 아니죠.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잘 운영을 해야지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ROE 그리고 ROA가 회사의 어떤 이 사세와 잘 맞아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6년, 2015년 보면 정말 기아차가 현대차 잘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현대기아 정말 잘 돼. 이제 계속 잘 될 거야 하고 이제 GBC 땅도 사죠. 이런 식의 경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정 사업장을 두고 계속 뭔가를 굴리는데 여기서 작은 변화들이죠. 작은 변화들만 주니까 어떤 게 맞다? 바로 ROE나 ROA를 보는 게 맞는데 뭐가 더 정확할까요? 자, 자동차 공장을 빚을 안 내고 내가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ROA도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워낙 오래됐고 재무적으로 탄탄하니까 ROE를 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IC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ROE, ROA, ROIC 중에 어떤 거를 고를지는 바로 산업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산업의 특성 그리고 투자 방향 그리고 기업 상품의 특성 그리고 경쟁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만은 자 ROE나 ROA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이 있는 기업이면 내가 비교하기가 쉽지만 ROI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사가 파는 제품의 사이클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산업이 따라서 내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끼리 이렇게 넘어다니기에는 조금 이 ROIC는 부적절하지만 산업 내에서 내가 이렇게 그 경쟁 기업을 조금 어, 비교하기에는 얘가 또 괜찮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뭐죠? 같은 산업 안에 있으면 같은 사이클을 타니까 그 안에서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 밖으로 돌거나 어떤 그룹을 봅니다. 자, 어떤 그룹, 내가 현대차 그룹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캐피탈도 있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품도 있고 완성차도 있고 제철 철강도 있는데 요거 다 기대 영업이익률이 다른데 요거의 매출 구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네, 성장률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ROIC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여기서 핸드폰 사업부의 ROIC 따로, 반도체 사업부의 ROIC 따로, 가전 사업부의 ROIC 따로, 디스플레이 사업부 ROIC 따로, 그래서 뭐다? 캐시 제너레이팅 유닛마다 분석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나와요. 왜? 각 사업부, 우리나라의 각 그룹사의 각 사업부마다 투자량도 다르고 기대되는 영업이익도 다르고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점은 감안을 하고 분석을 해야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회사의 효율성을 이렇게 보자고 하면 ROE나 ROA가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가 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건 재무제표에서 내가 그냥 자본 총계, 자산 총계, 그럼 자본 더하기 부채 총계에서 내가 순이익을 나누면 회사가 요 정도 돈을 가지고 요 정도 자손을 가지고 요 정도를 돌리는구나 라고 그 회사의 어떤 효율성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고정자산이 많은 친구들은 요 친구도 괜찮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정석적인 방식에서는 일단 요거 한번 구해본다. 왜? 어쨌든 주주의 관점에서 이자를 주는 요 비용은 내게 아니니까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ROE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철강업도 제철소라는 걸 세우고 포스코가 벌써 뭐 몇십 년간 그죠? 박정희 시대 이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ROA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판금을 만드는 그죠? 히타치 자본, 히타치. 자, 포스코와 히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포스코와 히타치 금속. 자, 히타치 금속은 그죠? 히타치 금속은 합금을 만들어요. 최고급 합금입니다. 엄청난 뭐 완전히 자기들끼리 뼈를 깎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ROE는 높아요. 왜 ROE가 높습니까? 바로 ROE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이 그죠? 고급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죠? 단가가 높으니까 ROE가 높다. 그러면은 히타치 금속이 그죠? 좋은 회사네. 포스코보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ROA의 관점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히타치라는 회사는 그죠? 히타치라는 회사는 고급 물건을 판매해야 되니까 비용도 높게 나올 거예요. 비용도 높아요. 그리고 어떻죠? 연구개발비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거의 뭐 포스코 10배는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결국 들어가 있는 내가 무형자산, 이 친구는 R&D를 한 그죠? 무형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바이오 영상에서 나왔죠. 연구개발한 것 중에 좀 돈이 된다 싶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이익을 보니까 포스코하고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근데 왜 이렇게 ROE가 높죠? 아까 전에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 친구는 계속 배당을 줍니다. 일본 히타치 금속은 계속 여러분들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배당에 의한 효과로 까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히타치 금속이 나한테 배당도 주면서
요 정도의 ROA를 유지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는 그래도 포스코보다 그죠? 괜찮은 회사구나. 그래서 ROA와 ROE를 비교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요거는 합금, 요 친구는 그죠? 일반 열연 금속을 판매하니까 아무래도 이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판매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고급 스테인리스 그리고 합금을 판매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ROA를 보시게 되면 ROA는 ROE를 보시. 이 친구는 더 공격적인 배당을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또 금속 자체가 그다지 이 친구만큼의 연구개발비는 안 들어가니까 ROE나 ROA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여튼 크게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을 짜실 때 너무 업종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지표들은 여하라면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150%인데 하나는 뭐 5%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주가랑 뭔 상관이냐? 야,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ROA 네 말대로 ROA 5%에 ROE 10%인데 어떤 회사는 ROE 10%에 ROA가 20%면 이 회사 주가는 2배가 이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지표는 야, 회사의 주가랑은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 즉 주식 가치를 이제 연관을 시키는 이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앞전에 지표들은 그냥 내가 회사의 주식을 팔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요 지표들은 결국에는 회사를 판다는 회사의 주식, 요 자본을 내가 매매를 해서 특정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냥 요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이익이 오느냐, 즉 요 가정대로의 어떤 분석은 PBR 1만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이익이 나면 그죠? 몽땅 자본으로 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본의 증가량만 보거나 요 자산의 증가량만 보는 거죠. 결국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가 주식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회사의 영업 가치 그리고 회사의 이익 발생 수준만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만 체크를 하고 있죠. 어디에도 주식의 가치는 내가 상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PBR 1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고 그 위에 수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그죠? 우리는 아까 전에 요거랑 요거만 비교한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만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ROE는 뭐다? 요 자본과 이익 요걸 비교를 한 거고 ROA는 자산과 이익이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 친구들만 갖고 요게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요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는 이 회사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매매할 거니까. 그래서 PER이라는 친구가 있죠. PER은 뭐죠? 바로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내가 쭉 쌓아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가의 주식의 총합인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즉 곧 주식 이 회사 주식 전체의 그죠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PE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자산으로 나누면 PBR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R이 1보다 작으면 이 회사는 수익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다. 즉 어떤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 회사는 영업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문제인 점이 있어요. 바로 순이익에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리고 판매와 관리비 안에 있는 그죠? 감가상각비와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자, 이 친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에서 내가 이미 비용으로 깠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산으로 상계를 했죠. 그게 바로 다시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다시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내가 이연한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연한 비용. 자, 제가 100원을 벌었습니다. 100원이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공장을 50원을 샀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은 1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형자산으로 5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년부터 일정 비율로 내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내년에 너 똑같이 100원 벌었는데 이번에는 감가상각비가 10원이 들어와서 순이익이 9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40원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받아가지고. 즉 뭐냐? 유형자산, 무형자산. 네, 이미 투자했는데 회수할 수 없는 거죠. 자, 공장을 내가 샀습니다. 공장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자, 이거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겠죠. 하지만 반값에 팔아야겠죠. 즉 뭡니까? 내가 회사에 이렇게 감가상각을 넣어 놓은 것만큼 회수가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그 공장이 없으면 이 회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즉 이 회사의 영업용 자산 자체가 그죠? 이 회사가 존재하는 아까 전에 계속 기업의 가치를 갖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아까 전에 말했던 유형자산의 매몰 비용. 그게 뭡니까? 이미 내가 유형자산 투자한 거 감가상각비죠. 그리고 무형자산에 내가 매몰. 이게 저번에 말했던 무형자산 상각비. 요거는 어떻다? 요거는 순이익에서 어쨌든 내가 뺐어요.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빼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내가 빼서 영업이익에서 그죠? 상각비 두 개를 빼가지고 내가 순이익을 구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것은 결국 매몰됐고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익에서 더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에비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마찬가지예요. ROE와 그죠? ROE와 ROA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친다면 결국에는 뭐죠? 이 자본과 부채 전체를 더해야지 회사 전체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그죠? 회사 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 미지급금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 아닙니다. 미지급금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 이 회사가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이자 없는 부채, 이자 있는 부채까지 싹 더해야 결국 이 회사의 전체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EV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아까 우리가 ROA를 계산할 때 나왔던 이 에셋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데 ROA와 ROE의 ROA에서 에셋 개념하고 여기서 나오는 EV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바로 이 친구는 시가총액 이 부채에도 그죠? 채권 시장에서 도는 이 채권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내가 시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V를 내가 에빗으로 나온다. 에빗은 바로 세금을 제한 거예요. 순이익에서 내가 이자 비용 세금. 자, 왜 그런다? 왜 내가 이자 비용 순이익에서는 이미 이자 비용이 빠졌겠죠. 순이익에서 법인세도 빠지고 이자도 빠졌죠. 근데 뭐다? 다시 넣는다. 왜?
나는 뭐 구하고 싶은 게 그죠? 핵심적인 영업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영업의 비율, 즉 이익에서 여기서 요 세금 부분하고 이자 비용까지 부분을 합쳐서 나눈 게 EV랑 EBIT이에요. 근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 매몰 비용을 반영을 못한 거예요. 이 회사가 이미 투자해놓고 결국에 나중에 깎아야 되는 건데 이미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효과는 이전에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그게 주가에 반영되었다. 즉 시장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내가 그거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미 매몰된 비용은 내가 주식을 인수할 때 이미 그거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이미 그걸 감안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무형자산 상각비만 올리는 겁니다. 그게 EV 에비타예요. 자, 요 논리는 무엇이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왜 안 내립니까? 자, 더 이상 내가 투자 안 할 겁니다. 이 시장은 이제 이렇게 성장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00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100만큼 더 투자를 하면 그죠? 이게 쌤쌤이 되는데 야, 너 투자를 안 할 거야. 그럼 이 100원의 현금은 회계상으로는 내가 마이너스를 냈지만 현금은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다이어그램에서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옛날에 R&D 해놓은 게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껴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 진행이 안 된다. 더 이상 투자 진행을 조금 미룬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지고 내가 현금이 어쨌든 유입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도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죠? EV 에비타예요. 에비타 결국 뭐다? 결국에는 무형자산에서 나오는 돈도 이미 매몰된 거고 그죠? 유형자산에서 나오는 돈도 내가 이미 매몰이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내가 재투자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싹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차이점이 뭡니까? 이 친구는 결국 요 감가상각비만큼은 내가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립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감가상각으로 아까 전에 내가 발생한 이 현금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다도 현금이 유출이 안 돼도 내가 돈을 쌓아놓고 이거는 나중에 어떤 여기서 뭐 점검, 수리, 뭐 약간의 리모델링을 쓰는 예비금, 즉 우리가 관리비에 보면 있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그것마저 필요 없다. 우리는 그것마저 필요 없고 결국 뭐다? 무형자산에 들어간 돈, 무형자산에 들어간 돈 그거 더 이상 R&D 안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철강업을 합니다. 내가 그냥 철강업을 해요. 그래서 계속 나는 강철만 만들었어요. 50년 동안. 더 이상 큰 R&D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제껴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초소를 지었습니다. 그죠? 제초소를 지었는데 요거에 대한 신규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과연 그 D라는 어떤 그죠? 이 제초소가 노후화되고 오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이 에비타라는 거고 에비타는 그것마저 빼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당장에 그죠? 이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EV 에비타하고 EV 에비타라는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적응이 되시면 얼마나 이 회사가 그죠? 현금이 잘 유입되는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지만 PBR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아요. 뭐 1.9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엄청난 자산과 엄청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ROA 방식으로 버는 ROE 방식으로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닐 거지만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미 엄청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삼성, 그리고 엄청나게 R&D 투자도 많이 하는 삼성인데, 지금 현재의 그죠 가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투자한 자산 대비해 가지고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연구하고 투자를 한 거,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죠 지표가 되고, 요거는 연구만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세금을 뺐죠.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결국 그죠 세금을 뺀 거는 결국 여기서 내가 그죠 순이익에서 연구를 하면은 내가 이 연구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세금은 안 낼 거 아닙니까? 순이익에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가만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회사가 이제 어떤 큰 투자와 연구를 할 때는 요게 이제 굉장히 현재 상황을 보는 데는 또 알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얼마의 투자 규모를 가지는지, 그리고 매출의 특성이죠. 매출의 특성, 제품 주기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해 하셔가지고 알맞은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IFRS는 발생주의의 원칙이에요. 즉 옛날에 갭이라는 회계 원칙에서는 어떤 업체든지 간에 요 기준에 딱 맞게 넣었어야 됐는데, IFRS 상에서는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만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맞는 것 같은 곳에 이렇게 장부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회사라더라도 회계 기준이 약간씩 다르게 되고, 특히 업종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PER 하나 가지고 철강업에 되고 자동차업에 되고 반도체업에 되고 제약에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 큰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제약회사에서 PER 10하고 철강회사에서 PER 10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나오고 있는 어떤 투자 이런 걸 보시면 업종 PER을 계산을 하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업종별로 이 여기서 까이는 감가상각비, 연구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겁니까? 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과 상관없이 순이익이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종 PER을 표준으로 맞춰놓고 여기서 요렇게 요 선에 놔두고 요렇게 여러가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가장 좋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피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PER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쫙 오르면 PER도 같이 쫙 오릅니다. 전체 시장.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절대적으로 저평가고 어디서 절대적으로 고평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아무리 주가 시장이 올라도 그죠, 이 회사가 도달할 수 없는 범위인지, 이 회사 주식이 아무리 내려도 어디가 바닥인지, 요거를 판명하는 데는 이 PER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시장의 방향과 함께 PER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냐, 바로 우리가 회계적인 이익만 추직한 거고요. 회계적인 이익만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주식은 수익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수익을 그죠, 실제 수익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PER이 나타내는 거는 결국 기대감일 뿐이죠. 수익에 대한 기대의 정도,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PER이 낮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 PER이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현금의 기대 정도는 내가 2부 EBITDA라는 걸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뭐다? EV 에비타로 내가 뭐라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가는 이미 이렇게 나 있는데, 근데 야, 앞으로 이걸 이미 매몰된 비용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가 생각보다 저평가다. 그러니까 다른 주가 수준에서 EV 에비타를 계산해 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 정확히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저번에 했던 DCF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 모델, 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회사가 재투자하고 이자 낸 거 요거 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익잉여금에 쌓일 수 있는 자본 요것만 쫙 계산을 해서 싹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의 영업 특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거하고 자본이 느는 거를 합치면 결국에는 뭡니까? 주식 수를 그죠? 늘어난 자산에 나누면 PBR 1 수준의 그죠? 주가가 나오는 거고, 이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즉 뭐다? 최소한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는 이렇게 내가 수익을 추정하면서 정확한 숫자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NAV가 아니고 NPV죠. Net Present Value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굉장히 잘 추정을 한다면 이런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고 뭐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산업에 맞게 그죠? 잘 추론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기서 나온 그죠?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요 현금 흐름을 그대로 자산이나 배당이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갈 거니까 결국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여러 가지 분석 방식을 가지고 그죠?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유통 같은 경우는 제가 매출 총이익률 이런 거를 또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의 효율성을 제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인건비 비중, 뭐 포장비, 뭐 이런 거에 또 분석을 또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 업종이나 업체 또는 업태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영업의 효율적인 일단은 포인트를 찾으시고 그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증가율 같은 거를 잘 추론하시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죠? 잉여 현금 흐름 이게 도출되고 그렇게 되면 그죠? 적절한 기업 가치까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보고 ROE를 쓸 것인지 ROA를 쓸 것인지 ROIC를 쓸 것인지 아니면 PER을 쓸 것인지 아니면 PBR을 쓸 것인지 EV/EBITDA를 쓸 것인지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결정을 하셔야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PER을 갖다 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길게 빙 돌았는데요.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